안녕하세요. 채널 가족 이야기를 시청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시어머니가 온 가족을 데리고 고급 한정식 집에 갔습니다. 6년 동안 헌신한 며느리인 제게는 아무 말도 없이요. 하지만 저를 경악하게 만든 건 식사가 끝난 후 시어머니가 태연하게 전화해 300만 원을 보내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네가 막내 며느리니 네가 내라고요.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네,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정확히 1분 후 시댁 식구들은 모두 충격에 빠졌습니다. 저는 돈만 보낸 게 아니었으니까요. 그들이 결코 상상하지 못했을 방향으로 제 인생의 운명까지 함께 보냈습니다. 제 이름은 서연, 올해 33살입니다. 한때는 현모양처의 표본이자 자식과 손주를 끔찍이 아끼는 분이라고 믿었던 박 여사님의 며느리입니다. 남편 민준 씨와 결혼한 지는 6년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아이들을 키우기에 충분히 평화롭지만 시댁과 친정 문제로 인한 갈등도 적지 않은 작은 신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시집 올 때만 해도 모두들 제가 운이 좋다고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까다롭지 않고 남편은 안정적인 직장이 있으며 분가해서 시부모님과 함께 살지 않아도 됐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억지 미소만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되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겁니다. 함께 살지 않는다고 해서 통제에서 벗어나는 건 아니라는 사실을요. 시어머니는 제가 첫 아이를 낳은 후부터 손주가 보고 싶다는 핑계로 매일같이 전화하고 메시지를 보내고 심지어 예고 없이 저희 집에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점차 익숙해졌지만 어느 날 그 익숙함은 사소해 보이는 한 사건으로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것은 잔을 채우는 마지막 물방울이었습니다. 그날은 일요일이었습니다. 아이를 미술학원에서 데리고 막 돌아왔는데 남편의 형님, 즉 아주버님의 아내인 동서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서연 씨, 얘기 들었어? 저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무슨 얘기요, 형님? 지금 온 가족이 경복궁 한정식 집에 모여서 아버님 건강검진 결과 좋게 나온 거 축하 파티하고 있어. 어머님이 친척들까지 다 부르셔서 20명은 되는 것 같아.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네? 근데 저는 아무 연락도 못 받았는데요. 나도 서연 씨가 아는 줄 알았지. 근데 어머님이 젊은 여자들은 집안일이나 하고 어른들끼리 중요한 얘기 좀 하자고 하셨대. 저는 동서를 원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녀 역시 저와 같은 며느리일 뿐이니까요. 하지만 속으로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참 그럴듯한 핑계라고 생각했죠. 오후가 흐르고 아이에게 밥을 먹이고 재운 뒤 인터넷을 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SNS에 올라온 사진 한 장을 보게 되었습니다. 온 가족이 환하게 웃으며 건배하는 사진이었습니다. 시아버님이 중앙에 앉아 계셨고 제 남편 민준 씨도 한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게는 한마디 말도 없이요. 저는 전화도 문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밤 9시 제가 빨래를 개고 있을 때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서연이냐? 어휴, 아까는 정신이 없어서 통화를 못했네. 오늘 우리 집안 아버님 건강 축하 파티하느라 경복궁에서 거하게 한상 차렸어. 알지. 저는 애써 평정심을 유지하며 대답했습니다. 네, 알고 있어요, 어머님. 시어머니는 일말의 미안함도 없이 말을 이었습니다. 아, 근데 부탁 좀 하자. 식사비가 총 298만 원 나왔는데 그냥 300만 원으로 맞췄다. 네가 계좌이체 좀 해주렴. 제가 돈을 다 안 가져와서 말이야. 다들 먹고 싶은 거 시키다 보니 좀 많이 나왔네. 저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고 아무도 제게 오겠냐고 묻지도 않았습니다. 초대도 연락도 없었는데 이제 와서 저보고 돈을 내라고요. 순간 한 가지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저는 아주 빠르게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로 보내드릴게요. 시어머니는 제 순순한 태도에 놀란 듯했습니다. 그래, 착하다, 우리 며느리. 영수증은 내일 갖다 줄게.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미소를 지었지만 행복한 미소는 아니었습니다. 정확히 1분 후 저는 노트북을 켜서 부부 공동계좌에 로그인했습니다. 제 월급 전부가 생활비 명목으로 입금되던, 그래서 제가 주 거래자로 등록된 계좌였습니다. 그리고 그 계좌에서 간단한 작업을 했습니다. 남은 잔액 5천만 원 전부를 예전에 미리 만들어둔 제 개인 통장으로 이체했습니다. 그런 다음 시어머니, 남편, 아주버님 부부, 그리고 시아버님까지 모두 있는 가족 카카오톡 단체방에 짧은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어머님 말씀대로 300만 원 결제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회에 당분간 이 단톡방에서 나가 있겠습니다. 급한 일은 남편에게 직접 연락 주세요. 1분이 흘렀지만 아무도 답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그들이 얼마나 큰 충격에 빠졌을지를요. 제가 가족 단톡방에 보낸 메시지는 단 몇 줄에 불과했지만 그 파급력은 지진과도 같았습니다. 1분 뒤 시어머니가 메시지를 읽었다는 표시가 떴습니다. 남편, 아주버님, 동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아버님까지 모두 읽었지만 누구 하나 답장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고맙다는 말도, 어떻게 된 거냐는 질문도, 미안하다는 사과도 없었습니다. 저는 어둠 속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지만 눈물은 나지 않았습니다. 시댁에서 그림자처럼 취급당하는 것에 너무나 익숙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제 남편 민준 씨는 착한 사람이지만 바로 그 착하다는 점 때문에 제가 겪는 모든 부당함 앞에서 늘 침묵했습니다. 제가 불만을 토로할 때마다 그는 그저 머리를 극적이며 말했습니다. 여보, 그냥 어머니 좀 참아드려. 어른이시잖아. 어른이면요. 어른이면 며느리를 남 취급해도 되는 건가요? 그날 밤 10시가 넘어 남편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는 불도 켜지 않고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저는 소파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작은 스탠드 조명에 비친 그의 얼굴에는 망설임과 걱정, 그리고 민망함이 어려 있었습니다. 그는 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여보, 다 알았어? 내가 모를 거라고 생각했어요? 남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점심때쯤 어머니가 친척 모임이 있다고 나오라고 하셨어. 난 당신도 연락받은 줄 알았지. 어머니 일에 끼어들 수가 없었어. 음식 주문할 때도 집에 가서 어머니가 당신한테 말씀하시겠거니 했지. 상상도 못했어. 뭘 상상 못했는데요. 민준 씨? 제가 말을 끊었습니다. 아버님, 건강 축하 파티에 온 가족을 부르면서 당신 아내인 나는 쏙 빼놓을 줄 상상도 못했다고요? 식사가 끝나고 존재조차 몰랐던 파티 비용을 나덜어내라고 시킬 줄 상상도 못했고요. 내 남편이라는 사람은 거기 몇 시간 동안 앉아 있으면서 아내에게 문자 한 통 보낼 필요도 못 느낄 줄 상상도 못했겠죠. 저는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돌덩이처럼 무거웠습니다. 민준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저는 헛웃음을 쳤습니다. 미안하면 끝이에요. 6년 동안 당신이 내 편에 서준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온 가족 밥 차리라고 했을 때, 친척들 앞에서 나더러 혼수도 없이 시집 온 년이라고 했을 때, 내가 애 낳은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요즘 세상에 세탁기가 다 해준다며 손빨래 하라고 했을 때 당신이 단 한마디라도 거들어줬냐고요. 민준 씨는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실망감은 뜨겁지도 않았습니다. 차갑게 얼어붙었을 뿐입니다. 300만 원 때문에 화난 거 아니에요. 그 돈 나한테 있어요. 하지만 이 집에서 내 위치가 어떤 건지 똑똑히 알았어요. 시어머니는 날 현금 인출기로 여기고 당신은 날 그림자 취급하죠. 이제 지쳤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닫기 전 남편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필요 없어요. 공동계좌에 있던 돈 전부 내 개인 통장으로 옮겼어요. 이제부터 돈 쓸 사람은 각자 벌어섰어요.
내 인생은 이제 나를 위해 살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아이를 유치원에 데려다 주고 오는데 동서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서연 씨, 일단 진정하고 들어. 지금 어머님 난리 나셨어. 너더러 버르장머리 없다고. 이제 얼굴 볼 생각도 말라고 하시더라. 저는 웃음이 터졌습니다. 그래요? 그럼 나한테 300만 원 내라고 한 얘기는 아무것도 안 하시고요. 동서는 머뭇거렸습니다. 하긴 했는데 네가 너무 예민하게 군다고. 그깟 돈 좀 냈다고 유산 다툼이라도 하는 것처럼 유난 떤다고 하시더라.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유산 다툼이라는 말이 비수처럼 가슴에 꽂혔습니다. 저는 시댁 재산에 단 한 번도 관심 가진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저를 돈 때문에 움직이는 사람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형님, 솔직하게 말해줘서 고마워요. 하지만 이제부터 형님은 형님 집안일 신경 쓰시고 저도 제 집안일 알아서 할게요.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유난 떠는 여자라고 했지만 제가 다음에 벌일 유난이 무엇인지는 상상도 못할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은 아주 빨리 일어날 것입니다. 저는 싸움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6년간 며느리로 살면서 늘 참고 도리를 다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참는 것이 다른 사람이 내 머리 위로 올라오게 두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어제의 그 전화는 마지막 경고였습니다. 저는 그들의 사랑도 칭찬도 필요 없었습니다. 단지 존중받고 싶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밥 한 끼 같이 먹자는 초대를 받을 권리조차 없었습니다. 심지어 돈을 내야 할 책임까지 떠넘겨졌죠. 하지만 이번에는 침묵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제 계획을 실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하루 연차를 냈습니다. 컴퓨터 앞에 앉아 지난 5년간의 급여 명세서와 부업 계약서들을 모두 열었습니다. 저는 무역회사의 재무팀장으로 월 평균 수입이 350만 원 이하였습니다. 그 외에 프리랜서 재무 컨설턴트로도 일하며 몇몇 중소기업을 돕고 있었습니다. 제 총수입은 보통 월 500에서 700만 원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자랑한 적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묻지 않았고 저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이 가장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생활비, 아이 학원비, 심지어 집을 살 때 보탰던 돈도 대부분 제 수입에서 나왔습니다. 저는 남자의 자존심을 세워주기 위해 늘 그를 앞세웠습니다. 하지만 제가 틀렸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더 이상 숨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난 5년간의 급여, 명세서를 모두 출력했습니다. 그리고 이 집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아이의 삶에, 심지어 시어머니가 아파서 입원했을 때 아무도 모르게 제가 지불했던 병원비까지 상세하게 정리한 엑셀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봉투에 담아 겉면에는 이 집안의 대가를 누가 치르고 있는지 아시도록 어머님께라고 정성스럽게 적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아이를 친정집에 데려다 주고 하룻밤만 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남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나 오늘 외박해요. 어머님께 드릴 서류 책상 위에 뒀으니 좀 갖다 드려요. 20분도 채 되지 않아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이어진 5통의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가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깨닫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친정집에 머물렀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어릴 때부터 좋아했던 김치찌개를 끓여주셨습니다. 어머니는 별 말씀 없으셨지만 가끔 깊은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살면서 자기 자신이 괜찮은 사람이란 걸 이렇게까지 증명해야 한다니 너무 고달프겠다, 얘야. 저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화난 건 아니에요, 엄마. 단지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제가 쓸모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려주고 싶었을 뿐이에요. 다음 날 아침 집에 돌아오니 남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현관 앞에 앉아 있었고 눈빛은 불안해 보였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벌떡 일어났습니다. 서연아, 왜 이렇게까지 했어? 저는 집 안으로 들어가 신발을 벗으며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님께 그분들이 남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사실 이 집안을 어떻게 책임지고 있는지 알려드린 것뿐이에요. 민준 씨는 당황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하면 어머님이 엄청 화내실 거야. 집안 망신시킨다고 시댁에 돈 없는 거 아니니 생색낼 필요 없다고 하시더라.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다 읽어보시긴 했대요. 작년에 아이 학원비 전부 내가 냈던 거, 명절에 시댁 이름으로 친정에 100만 원 보내드렸던 것도 사실은 내 돈이었던 거, 어머님이 마음에 들어 하시던 주방, 내가 몰래 수리해드렸던 것도 보셨대요? 민준 씨는 침묵했습니다. 생색내는 게 아니에요. 단 한 번이라도 사실을 봐주길 바랐던 거예요. 그들은 내가 조용하니까 바보인 줄 알았나 봐요. 이제 내가 쓴 돈 한 푼, 내가 참아온 모든 순간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민준 씨는 한동안 말이 없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안해. 일이 이렇게까지 커질 줄 몰랐어. 근데 이제 어머니가 너랑은 상종도 안 하겠다고 버르장머리 없는 며느리라고 하시더라. 저는 헛웃음을 쳤습니다. 그럼 잘 됐네요. 어머님은 더 이상 착한 척 안 해도 되고 저도 연기 안 해도 되니까요. 그날 오후 시댁 식구들을 정말로 경악하게 만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무도 제가 그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을 겁니다. 점심 직후 저는 회사에 가서 제 생명보험의 수익자를 변경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기존에는 남편 김민준이었지만 아들 김준서의 이름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를 통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제 단독 명의로 된 아파트의 서류 작업을 마무리했습니다. 원래는 공동재산으로 등기하는 데 동의했지만 이제는 완전히 분리하는 절차를 밟았습니다. 저녁에는 가족 단톡방에 마지막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누가 저를 이해해 주길 바라지도 동정해 주길 바라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이지 않는 현금 인출기가 아니라는 사실은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이제부터 제가 쓰는 돈 한 푼 한 푼에는 명확한 가치가 부여될 것입니다. 아무도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1분 뒤 시어머니가 조용히 단톡방을 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민준 씨는 계속해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저는 그를 원망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몇 년간 그의 침묵이 우리 가족 모두가 치러야 할 가장 비싼 대가였다는 것을 그가 깨닫기를 바랐습니다. 시어머니가 조용히 가족 단톡방을 나간 지 며칠 후 제 마음은 평온을 되찾는 듯 했습니다. 민준 씨는 여전히 제 옆에서 그림자처럼 조용히 지냈습니다. 감히 반박하지도 말을 걸지도 다가오지도 못했습니다. 저는 그를 탓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침묵이 비난보다 더 무섭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먼저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저만의 공간이 필요했고 그가 순하고 만만하게만 여겼던 아내가 사실은 뚜렷한 주관과 한계를 가진 여자라는 것을 깨닫게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폭풍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목요일 오후 시아버님의 남동생인 작은아버님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는 시댁 식구 중 유일하게 처음부터 저를 공정하고 예의 바르게 대해주신 분이었습니다. 서연이냐, 나 작은아빠다. 전할 말이 있어서 전화했어. 네, 작은아버님, 안녕하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작은아버님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이번 주말이 내 시할아버님, 그러니까 아버님의 팔순 잔치란다. 우리 집에서 열기로 했는데 방금 내 시어머니가 분위기 망치기 싫으니 너는 부를 필요 없다고 했다는 소문이 들리더구나. 저는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더 이상 예전처럼 슬프지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저는 안 가도 되겠네요. 아버님. 작은아버님은 한숨을 쉬셨습니다. 아니다. 나는 정반대의 말을 하려고 전화했다. 나는 네가 꼭 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네가 오지 않으면 그들이 원하는 대로 되는 거다. 팔순잔치는 온 친척이 모이는 자리인데 네가 빠지면 네가 잘못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인정하는 셔밖에 더 되겠니.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작은아버님 말씀이 옳았습니다. 더 이상 그들이 저를 잔치에서 쫓겨난 사람으로 여기게 둘 수는 없었습니다. 예전에는 식탁에서 밀려났지만 이번에는 제 발로 당당히 걸어 들어갈 것입니다. 고개를 빳빳이 들고서요. 팔순 잔치날 아침, 저는 단아한 크림색 한복을 골라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올렸습니다. 작은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아 아들은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정해진 시간에 정확히 맞춰 도착했습니다. 작은아버님 댁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심상치 않은 정적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를 본 친척들은 모두 하던 행동을 멈췄습니다. 어떤 이는 인사를 건넸고 어떤 이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시어머니 박 여사님은 시할아버님 곁에 서서 칼날처럼 차가운 눈빛으로 저를 훑어보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다가가 두 손을 모으고 또렷하게 인사했습니다. 할아버님, 만수무강하세요. 항상 건강하시고 자손들과 즐겁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시할아버님은 저를 보시고는 인자하게 웃으며 제 어깨를 두드리셨습니다. 오, 막내 손주 며느리로구나. 요즘 왜 통 얼굴을 안 비추니 어디 아팠느냐. 제가 대답하기도 전에 시어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목소리에는 가시가 돋쳐 있었습니다. 얘는 돈 버느라 바빠요. 아버님, 저처럼 한가해야 집안일도 돌보죠. 그 말에 주변 사람들이 저를 힐끗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돈 버느라 바빴어요. 제 아이 챙기고 제 가정을 돌보느라요. 어머님께서 돌보셨다고 생각하는 일들 중 상당수도 사실은 제가 책임졌고요. 하지만 오늘은 좋은 날이니 지난 얘기는 꺼내고 싶지 않네요. 시어머니는 굳어버렸습니다. 제가 친척들 앞에서 그렇게 직설적으로 반박할 줄은 몰랐을 겁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저는 주머니에서 붉은 봉투를 꺼내 두 손으로 시할아버님께 건넸습니다. 저희 부부를 대신해서 할아버님 팔순을 축하드립니다. 할아버님이 봉투를 열자 안에는 제 이름으로 개설된 200만 원짜리 적금 통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할아버님은 얼굴에 기쁨을 감추지 못하시며 감동한 듯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착한 손주 며느리로다. 정성보다 더 귀한 선물이 어디 있겠니? 고맙다. 주변 사람들이 옹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동서들은 서로 눈치를 보았고 몇몇은 존경의 눈빛을, 몇몇은 불쾌한 시선을 보냈습니다. 특히 시어머니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다가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그녀는 가방을 으스러뜨릴 듯 꽉 쥐었습니다. 저는 그녀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았습니다. 저 돈이 어디서 났지? 왜 내가 아니라 저 애가 저런 짓을 하는 거지? 하지만 그녀는 제가 더 이상 제 경제적 독립을 숨길 필요가 없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것이 그녀에게 제가 이 집안의 그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리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잔치가 끝나고 모두가 사진을 찍고 있을 때 시어머니가 저를 부엌 뒤로 끌고 갔습니다. 너 지금 무슨 속셈이야? 친척들 앞에서 내 얼굴에 똥칠을 하겠다는 거야. 저는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아무 속셈 없어요. 저는 그저 며느리로서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반면에 어머님은 온 가족을 불러 식사하면서 저를 초대하지 않으시고 심지어 저에게 돈을 내라고 하셨죠. 어머님은 제가 예전처럼 계속 고개 숙이고 있을 줄 아셨나요? 너 버르장머리 없구나. 버릇없는 게 아니라 더 이상 침묵하지 않는 것뿐이에요. 저는 휴대폰을 꺼내 지난 몇 년간 시댁을 위해 쓴 지출 내역을 저장해둔 메모를 열어 보여드렸습니다. 어머님, 이걸 읽어보세요. 누가 이 집안을 위해 헌신했는지요. 만약 마음에 안 드시면 저는 다시는 시댁에 발을 들이지 않을 준비가 되어 있어요. 하지만 저를 쫓아내시기 전에 제가 어떤 사람인지는 아셔야 할 거예요. 시어머니는 휴대폰을 제대로 들지도 못할 만큼 손을 떨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원망하거나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슬펐습니다.
그녀가 조금만 더 일찍 이해해 주었더라면 우리는 훨씬 전부터 행복하고 화목하게 지낼 수 있었을 텐데요. 그날 밤 제가 집에 돌아왔을 때 민준 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일어나서 제게 돈 봉투를 건넸습니다. 어머니가 돌려주래. 300만 원이야. 그 여자한테 돌려주고 빚진 마음 없이 살겠다고 하셨어. 저는 봉투를 받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이 숫자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필요했던 것은 돈이 아니라 존중이었습니다. 민준 씨는 지친 눈빛으로 침묵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이 이 지경에 이를 줄은 몰랐을 겁니다. 저는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아무도 상상 못했겠죠. 하지만 제가 한 모든 일은 복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가 보이지 않는 며느리가 아니라는 것을 모두가 알아주길 바랐기 때문이에요. 파란만장했던 팔순 잔치가 끝나고 저는 한동안 조용히 지낼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제가 한 행동은 시댁 내부에서 기름처럼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큰동서인 지혜 형님이 바로 다음 날 제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서연 씨, 그날 정말 놀랐어. 그렇게 강단 있는 사람인 줄 몰랐네. 사실 서연 씨가 옳았어. 내가 옆에서 봐도 어머님 행동은 좀 심하셨어. 저는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이기고 지는 건 관심 없어요, 형님. 단지 남처럼 취급받고 싶지 않았을 뿐이에요. 저는 더 이상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지혜 형님이 누구의 편도 들지 않고 중간에 서려는 영리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녀를 탓하지는 않았습니다. 며느리살이에는 누구에게나 상처가 있는 법입니다. 그녀는 그녀의 방식으로 견뎠고 저는 저의 방식으로 반응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뜻밖의 인물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늘 시어머니 뒤에서 그림자처럼 조용히 지내시던 분, 바로 시아버님이었습니다. 화요일 오후 아이를 유치원에서 데리고 돌아오는데 익숙한 모습이 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시아버님 김진수 씨였습니다. 마른 체구의 등이 약간 굽었고 손에는 낡은 모자를 들고 계셨습니다. 그는 어색한 눈빛으로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서연아, 잠깐 들어가도 되겠니? 저는 조금 놀랐지만 예의 바르게 대답했습니다. 네, 아버님. 들어오셔서 차 한잔 하세요. 저는 아버님을 안으로 모시고 따뜻한 차를 내드렸습니다. 마음속은 의심으로 가득했습니다. 아버님은 평소 저와 3마디 이상 대화를 나눈 적이 거의 없으셨습니다. 모든 일을 시어머니에게 맡기셨죠. 저는 한때 아버님이 며느리의 감정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오늘 그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무언가 무거운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님은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찻잔을 내려놓으며 바로 본론을 꺼내셨습니다. 지난번 일 내가 다 안다. 저는 조용히 다음 말씀을 기다렸습니다. 내 어머니는 성격이 급하고 자존심이 세다. 하지만 아들을 너무 아끼다 보니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많이 하지. 네가 몇 년 동안 고생한 거 나도 안다. 저는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아버님. 익숙해요. 집집마다 사정이 있는 거니까요. 아버님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니다. 익숙해져서는 안 된다. 너는 착하지만 계속 침묵하면 계속 짓밟힐 뿐이다. 네가 할아버님께 적금 통장을 드렸을 때 나는 감동하면서도 부끄러웠다. 그 많은 가족 중에 오직 너만이 할아버님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어 드릴 생각을 했지.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님은 말을 이으셨습니다. 하지만 내가 오늘 여기 온 건 고맙다고 말하기 위해서만은 아니다. 너에게 알려줘야 할 것이 있다. 내가 몇 년 동안 숨겨온 이야기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은 천천히 얇은 서류철을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으셨습니다. 표지에는 토지 사용권 양도 계약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의아해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재래시장 근처 길가에 있는 120제곱미터짜리 땅이다. 내 명의로 된 재산이지. 내가 이 땅을
네가 상상도 못할 사람에게 양도하는 서류를 만들었다. 저는 서류를 열었습니다. 제 눈은 양수인 이서연이라고 적힌 줄에서 멈췄습니다.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아버님, 이 땅을 저한테 주신다고요? 아버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다. 2달 전에 이미 절차를 밟아뒀다. 네가 한밤중에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내 어머니를 병원에 모시고 갔을 때부터다. 너는 조용히 행동했지만 나는 안다. 너는 불평 한마디, 생색 한 번 내지 않았지. 시집 온 날부터 너는 늘 며느리의 도리를 다했고 무례한 말을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내가 그걸 다 기억하고 있다. 하지만 아버님, 이렇게 큰 선물은 받을 수 없어요. 아버님은 손을 들어 저를 막으셨습니다. 이건 선물이 아니라 인정이다. 너는 이 집안을 책임져 온 사람이고 이럴 자격이 있다. 그리고 만약 언젠가 네가 이 집을 떠나게 되더라도 빈손으로 가지 않게 해주고 싶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아버님은 더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제 늙어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 이 집안 전체를 짊어진 여자가 억울하게 쫓겨나게 둘 수는 없다. 이 땅은 내게 필요하다면 탈출구가 되어줄 거다. 네가 이걸 쓸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만약 필요하다면 망설이지 마라. 저는 울음이 터졌습니다. 땅의 가치 때문이 아니라 그림자처럼 살아온 지난 세월 끝에 마침내 내 편이 되어준 사람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늘 시어머니의 뜻에 따라 조용히 살아온 줄로만 알았던 시아버님이었습니다. 저는 목이 메어 말했습니다. 아버님, 감사합니다. 하지만 약속할게요. 이 마음을 절대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아버님은 미소를 지으며 일어나 제 어깨에 손을 얹으셨습니다. 약속할 필요 없다. 그저 네가 살아온 대로 떳떳하게 살면 된다.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하마. 그날 밤 저는 방으로 돌아와 계약서를 금고에 넣었습니다.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게 선택권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밤 남편이 어제 제가 서류를 뒀던 서랍을 몰래 들여다보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저의 진짜 가치를 깨닫기 시작했을 때 그들이 여전히 저를 초대받지 않은 며느리로 취급할 수 있을지 지켜볼 것입니다. 시아버님을 만나고 난 며칠 후 또다시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이른 아침 출근 준비를 하던 남편이 제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오늘 오후에 큰아버지 댁에서 가족회의를 하자고 하셔. 급한 일이라 미룰 수 없대.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또 가족회의라고요? 응. 당신도 갈 거야. 저는 신문을 접으며 남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물론이죠. 왜 안 가겠어요? 누군가 내 뒤에서 내 얘기를 하려 한다면 마땅히 그 자리에 가서 똑똑히 들어야죠. 남편은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출근했습니다. 저는 이 가족회의가 시어머니 주최라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녀는 제가 시아버지로부터 그토록 가치 있는 땅을 몰래 증여받았다는 사실을 결코 받아들이지 못할 것입니다. 그녀에게 그것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체면이자 통제력이었고 제가 그녀의 권위를 넘어선 것은 모욕으로 여겨질 것이 뻔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평범한 옷차림에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아주버님 댁으로 향했습니다. 대문 밖에서부터 시어머니와 남편, 아주버님 부부의 차가 보였습니다. 제가 들어서자 이미 모두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웃음기 없는 얼굴들 뿐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거실 중앙에 앉아 있었고 제가 들어서는 것을 보자 날카로운 눈빛으로 쏘아보았습니다. 제가 인사를 하기도 전에 그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왔구나.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지. 저는 조용히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습니다. 네, 어머님, 말씀하세요. 시어머니는 주위를 한번 훑어보고는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습니다. 솔직히 묻겠다. 네, 시아버지가 자기 명의로 된 땅을 너한테 증여했다는데
어떻게 된 거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님 땅이고 아버님께서 법과 절차에 따라 제게 증여해 주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손으로 책상을 세게 내리쳤습니다. 그 땅이 조상 대대로 물려 내려온 재산이라는 건 아느냐? 이 집안 전체의 것이란 말이다. 네가 무슨 자격으로 그 땅을 내 이름으로 하느냐? 저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제게 물으실 게 아니라 아버님께 여쭤보셔야죠. 서명하신 분은 제가 아니라 아버님이시니까요. 분위기는 활시위처럼 팽팽해졌습니다. 아주버님이 중재하듯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아버님께서 결정하신 일이라면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어차피 한 집안 사람인데 시어머니는 소리쳤습니다. 한 집안 사람? 저게 언제부터 한 집안 사람이었냐? 시어머니한테 버릇없이 대들고 돈 계산한 서류나 들이밀면서 망신을 주더니 이제는 이 집안 땅까지 차지해? 이 집안을 뭘로 보는 거야? 저는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공증받은 증여, 계약서 사본을 꺼내 책상 중앙에 놓았습니다. 이건 공증받은 사본입니다. 자세히 보시겠다면 얼마든지요. 시어머니는 눈을 부릅떴습니다. 서류 따위 필요 없어. 이유가 필요하다고. 저는 그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럼 제가 말씀드리죠. 지난 6년간 저는 매달 이 집 생활비의 70% 가까이를 부담했습니다. 학원비, 공과금, 집수리 비용부터 어머님이 입원하셨을 때 병원비까지요. 제가 생색내지 않은 건 그게 제 책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머님은 단 한 번도 인정해주지 않으셨죠. 오히려 저를 남 취급하며 함부로 대하셨습니다. 시어머니가 말을 끊으려 하자 제가 손을 들었습니다. 아직 안 끝났어요. 할아버님 팔순잔치 온 가족이 있고 있을 때 저 혼자 챙겼습니다. 어머님은 온 가족 데리고 외식하면서 저를 빼놓고는 저더러 돈을 내라고 하셨죠. 제가 조용히 돈을 보내자 저더러 유난 떤다고 하셨고요. 제가 어떻게 해야 만족하시겠어요? 방 안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님은 이 모든 걸 아셨고 제가 그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셨어요. 땅은 아버님의 결정이었습니다. 제가 달라고 한 것도 몰래 뺏은 것도 아닙니다. 아버님 명의 재산을 누구에게 주시든 그건 아버님 권리예요. 억울하시면 아버님께 직접 여쭤보세요. 시어머니는 분노로 몸을 떨었지만 반박할 말이 없었습니다. 모든 서류가 합법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동서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어떤 일들은 그냥 받아들여야 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마음에 들지 않으시더라도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봐야 해요. 서연 씨는 잘못한 게 없어요. 시어머니는 동서를 꿰뚫을 듯 쳐다봤습니다. 너도 저것 편드는 거냐? 동서는 침묵했지만 처음으로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아주버님은 분위기를 바꾸려는 듯 물을 따랐습니다. 오직 제 남편 민준 씨만이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가 갈등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그의 어머니가 며느리에게 궁지에 몰렸기 때문입니다. 제가 집을 나서려 할 때 시어머니가 문을 막아섰습니다. 똑똑히 들어도 네가 그 땅 명의를 가졌다고 해도 내 눈에 너는 여전히 버르장머리 없는 며느리, 근본 없는 년일 뿐이야. 저는 멈춰서서 그녀를 돌아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말씀이 맞아요. 저는 이 시댁에 뿌리가 없는 사람이죠. 하지만 저는 다른 곳에 뿌리를 두고 있어요. 사람은 자존감을 갖고 살아야 한다고 가르쳐 준 곳에요. 그리고 저는 어머님께 사랑받을 필요도 없어요. 단지 더 이상 저를 짓밟지만 말아주세요. 그리고 저는 망설임 없이 고개 숙이지 않고 그녀를 지나쳐 걸어나갔습니다. 6년 며느리 인생 처음으로 저는 시어머니 앞에서 허리를 꼿꼿이 세웠습니다. 돌아오는 길, 남편은 말없이 운전만 했습니다. 집 앞에 차가 멈추자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연아, 당신 변했어. 저는 그를 돌아보며 차분한 눈빛으로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나는 변하지 않았어요.
단지 예전처럼 참지 않을 뿐이에요. 그는 대답 없이 침묵했습니다. 저는 그의 침묵이 더 이상 방관이 아니라 늦었지만 꼭 필요했던 자기 반성의 시작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팽팽했던 가족회의 이후 시어머니가 잠잠해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틀렸습니다. 박 여사님은 쉽게 포기하는 타입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자존심과 통제권에 도전받았을 때는 더욱 그랬습니다. 제가 시아버지로부터 수억 원 가치의 땅을 증여받은 것은 그녀가 수십 년간 지켜온 자존심에 큰 타격을 입혔습니다. 그녀는 근본 없는 며느리가 집안에서 자신보다 더 큰 목소리를 내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저 역시 그녀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을 알았지만 이런 방식을 택할 줄은 몰랐습니다. 토요일 아침, 제가 아이에게 아침밥을 먹이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시어머니가 가방을 든 채 입술을 굳게 다물고 서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녀가 혼자 왔다는 점이었습니다. 할 말 있으니 들어가자. 그녀는 명령조로 말했습니다.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길을 비켜주었습니다. 놀랐지만 예의는 지켰습니다. 그녀는 들어와 소파에 앉아 제가 정성껏 꾸민 거실을 훑어보았습니다. 그녀는 깨끗함이나 정돈된 모습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한숨을 내쉬더니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내가 오늘 온 건 확실히 해둘 게 있어서다. 네, 시아버지가 너한테 준 그 땅 등기, 너희 부부 공동명의로 바꿔라. 저는 굳어버렸습니다. 네, 어머님, 뭐라고요? 그녀는 저를 보지 않고 붉게 칠한 손톱만 내려다보았습니다. 집안에 남자가 있는데 어떻게 모든 재산을 여자 혼자 명의로 하니? 그건 법도에도 어긋나. 재산은 부부 공동의 것이지 여자가 다 쥐고 있으면 안 되는 거야. 너도 이상하지 않니? 저는 헛웃음을 쳤습니다. 제가 법을 어겼다고요? 그럼 변호사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합법적으로 증여받은 개인명의 재산을 꼭 부부 공동명의로 해야 하는지. 그녀는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나는 집안 어른으로서 얘기하는데 너는 맨날 법 타령하면서 어른을 협박하냐. 저는 잠시 숨을 고른 뒤 그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누굴 협박한 적 없어요. 하지만 제가 쓴 돈 한 푼의 가치를 알고 있고 제가 그 땅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어요. 그녀는 의자에 몸을 기대며 눈을 부릅떴습니다. 너 부부 사이 이간질하려는 거지? 나중에 혼자 땅이랑 집 다 차지하고 민준이 길바닥에 내쫓으려고 그러는 거 아냐?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 말은 저뿐만 아니라 그런 결정을 내린 시아버지까지 모욕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일어나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든 상관없어요. 제가 이기적이라고 하셔도 받아들일게요. 하지만 사실을 왜곡하는 건 참을 수 없어요. 그리고 명의는 바꾸지 않을 겁니다. 주신 분의 뜻대로 제가 가질 겁니다. 빼앗으려 한 적도 없지만 양보하지도 않을 거예요. 그녀는 벌떡 일어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너 정말 은혜도 모르는 년이구나. 며느리라는 게 어쩜 그렇게 제멋대로야. 바로 그때 문 밖에서 오토바이 소리가 들리더니 대문이 열렸습니다. 시아버지 김진수 씨였습니다. 아내가 소리치고 제가 차가운 얼굴로 서 있는 것을 보자 그는 무슨 일이 있는지 바로 알아차렸습니다. 무슨 일이냐? 시어머니는 남편을 보자마자 목소리를 바꾸었습니다. 당신 잘 왔어요. 내가 서연이한테 땅 등기를 부부 공동명의로 바꾸는 게 순리라고 말하는데 글쎄 얘가 나한테 따박따박 대들잖아요. 당신도 들어봐요. 시아버지는 헬멧을 벗어 문고리에 걸었습니다. 그는 식탁에 앉아 물을 한 잔 마시고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 땅 등기는 내가 서명했고 내가 서연이를 선택했. 부부 공동명의 같은 건 없어. 서연이 단독명이다. 당신 뭐 불만 있나? 방안은 싸늘한 침묵에 잠겼습니다. 박 여사님은 망연자실했습니다. 여보, 당신 지금 뭐라고 했어요? 저 애 편을 드는 거예요?
시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사람답게 살 줄 아는 사람 편을 든다. 6년 동안 내가 다 지켜봤어. 서연이는 그 많은 일을 하면서 큰 소리 한 번 안 냈고 계산적으로 군 적도 없어. 근데 이 집안은 애를 하녀 취급했지. 내가 그동안 잠자코 있었던 건 당신이 스스로 깨닫길 바랐기 때문이야. 근데 당신이 깨닫지 못하니 이제는 내가 말해야겠다. 시어머니는 얼굴이 창백해지고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여보, 당신 저 애한테 홀렸군요. 시아버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남 탓하는 버릇 좀 그만둬. 서연이 아니었으면 이 집안은 벌써 엉망진창이 됐을 거야. 내가 서연이한테 땅을 준 건 애가 이 집에서 발붙일 곳을 만들어주기 위해서였어. 당신이 그걸 찢어버리고 싶으면 어디 한번 해봐. 그리고 내 명의 재산이고 법이 인정한 거야. 당신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고. 시어머니는 의자에 주저앉으며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는 시아버지가 그렇게 길게 말씀하시는 것도 시어머니가 그렇게 침묵하는 것도 처음 보았습니다. 시아버지는 저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서연아, 너는 아무것도 바꿀 필요 없다. 지금껏 살아온 대로 선하고 바르게 살면 된다. 너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이 손해를 보는 거지 네가 아니야. 저는 목이 메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님. 약속은 못 드리지만 부끄럽지 않게 살겠습니다. 시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고 일어섰습니다. 당신은 여기 남아서 생각 좀 해. 나는 집에 갈란다. 늙어서 더 이상 싸울 기운도 없다. 그리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가버렸습니다. 시어머니는 꼼짝 않고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 앞에 물 한 잔을 놓아드렸습니다. 어머님, 물 드시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어머님께 사랑받길 원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유 없이 미워하지는 말아주세요. 인생은 길고 이기고 지는 건 한순간이에요. 결국 남는 건 서로에게 어떻게 대했느냐 하는 것뿐이니까요. 저는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처음으로 시어머니를 홀로 남겨둔 채였습니다. 시아버지와의 정면 대결 이후 시어머니 박 여사님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해졌습니다. 더 이상 저희 집에 나타나지도 전처럼 전화해서 비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저를 안심시키기는커녕 오히려 경계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너무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권력을 쥐는데 익숙한 여자는 결코 쉽게 패배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침묵은 분명 다른 계획의 신호였습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며칠 뒤 모든 것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화요일 저녁 남편이 제게 초대장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어머니가 당신한테 주라고 하셨어. 제가 받아든 초대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아들 민준과 며느리 서연을 부모님 결혼기념일 축하 가족 파티에 초대합니다. 장소 옥림정, 시간 토요일 저녁 6시. 저는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이게 뭐예요? 갑자기 웬 파티예요? 남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도 몰라. 근데 어머니가 가족끼리 조촐하게 하는 거라고 친척들도 다 부르셨대. 당신 보고 옷 잘 차려입고 오라고 하셨어.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알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이 가족 파티를 이용해 며느리에게 짓밟였다고 생각하는 자신의 체면을 회복하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두에게 여전히 이 집안의 권력자는 자신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하는 거겠죠. 하지만 저는 거절하지 않을 겁니다. 갈 것입니다. 그리고 침묵하지 않을 것입니다. 토요일 오후 저는 옥색 한복을 차려입었습니다. 단순하지만 품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하얀 셔츠를 입고 단정하게 차려입었습니다. 식당으로 가는 길에 그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여보, 혹시 무슨 일 벌일 생각은 아니지?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는 소란 피우는 사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는 침묵했지만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걱정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날 모든 일이 시어머니의 계획대로 흘러가지는 않았으니까요. 옥림정의 큰 홀은
이미 예약되어 있었습니다. 붉은 식탁보가 깔린 긴 테이블에는 화려한 조화가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박 여사님은 주빈석에 앉아 손에는 금팔찌를 차고 붉은 립스틱을 바른 채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웃고 떠들고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서는 것을 보자 그녀는 손을 흔들며 일부러 친한 척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연아, 이리 와 앉아라. 너랑 민준이 좋은 자리 맡아놨다. 사람들이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몇몇은 놀란 눈치였고 몇몇은 탐색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그녀가 땅 문제를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즉 자식들에게 공평하게 재산을 나눠주는 자비로운 어머니의 모습으로 포장했을 거라 짐작했습니다. 저는 태연한 표정을 유지하며 가볍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그리고 여러 어르신들. 파티가 시작되었습니다. 건배 소리와 거짓 웃음소리가 가면 아래 숨겨진 침묵과 뒤섞였습니다. 식사가 거의 끝날 무렵 박 여사님이 마이크를 들고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마치 오늘 밤의 주인공인 양 환하게 빛났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저와 제 남편의 결혼 기념일이기도 하지만 기쁜 소식을 하나 더 전하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형님? 혹시 재산 분배라도 다시 하시는 거예요? 그녀는 활짝 웃었습니다. 아니요, 분배 같은 건 없고요. 그저 제 막내 며느리 서연이가 여러 오해 끝에 이제 가족과 다시 화목해졌다는 소식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우리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된 것을 축하해 주세요. 방 안에서는 의례적인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녀가 이어서 한 말은 저를 실수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신뢰의 표현으로 저는 서연이 부부에게 재산의 일부를 물려주었습니다. 재래시장 근처에 있는 땅을 부부 공동 명의로 해주어 앞으로 안정적으로 가정을 꾸리게 했습니다. 며느리가 현명하니 시어머니도 사랑으로 보답해야죠. 방 안에서는 감탄사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자만심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녀가 시아버지의 결정을 자신의 선물인 양 역사를 왜곡하여 권력과 명예를 되찾으려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남편을 보았습니다. 그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저는 찻잔을 내려놓고 일어나 조용히 마이크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방 안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제가 몇 말씀 드려도 될까요? 박 여사님은 순간 움찔했지만 애써 미소를 유지했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잡고 명확하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먼저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어머님의 소개 말씀에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제 명예와 진실을 위해 한 가지 사실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모든 시선이 제게 쏠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땅은 제 시아버님 김진수님의 개인 재산입니다. 아버님께서 직접 공증사무소에 가셔서 서명하시고 오직 저 한 사람에게만 증여해 주신 것입니다. 부부 공동명의도 아니었고 어머님께서 주신 것도 아닙니다.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이 일이 다 끝날 때까지 아무것도 모르셨습니다. 그리고 사실을 아신 후에는 저희 집에 찾아와 남편과 공동명의로 바꾸라고 요구하셨지만 저는 거절했습니다. 제가 달라고 한 것도 빼앗은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이 집안에서 저를 가장 잘 이해해 주시는 분으로부터 받은 인정의 표시였습니다. 박 여사님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입술은 반박하려는 듯 떨렸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 마이크를 내려놓고 마지막 말을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저는 누구의 칭찬도 필요 없습니다. 단지 진실을 왜곡하지만 말아주세요. 이 사실은 누구든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진실을 지킬 것이고 체면을 지키는 것은 각자의 선택입니다. 저는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파티장 안의 공기는 얼어붙은 듯 했습니다. 박 여사님은 파티가 끝날 때까지 한마디도 더 하지 않았고
저는 그저 미소를 지으며 앞에 놓인 수정과를 마셨습니다. 달콤했지만 방금 사라진 거짓말에 씁쓸한 맛을 감출 수는 없었습니다. 옥림정에서의 파티 이후 시어머니는 또 다른 방식으로 공격해왔습니다. 이번 목표는 제가 아니라 제 아들 준서였습니다. 월요일 아침 준서의 유치원 담임 선생님께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님, 오늘 아침에 준서 할머님께서 오셔서 아이 방과 후 수업 목록을 달라고 하시며 직접 수강료를 내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부모님하고만 상의하도록 되어 있어서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몇 분 뒤 시어머니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준서 방과 후 수업비는 내가 다 낼 거니 너는 신경 꺼라. 자식 교육을 그따위로 반항이나 가르치니 내가 다시 가르치겠다. 저는 멍해졌습니다. 이것은 도움이 아니라 제 엄마로서의 권리를 침해하는 비열한 공격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의기양양한 목소리로 받았습니다. 나는 옳은 일을 하는 것뿐이다. 너처럼 버릇없는 애 밑에서 자란 아이가 제대로 되겠니? 내 손주가 어른한테 대드는 꼴은 못 본다. 어머님, 제 권리를 넘지 마세요. 준서는 제 아들이고 아이와 관련된 모든 것은 저희 부부가 결정할 일이에요. 시어머니는 비웃었습니다. 부부? 내가 모를 줄 아니? 너희 집은 이미 각방 쓴 지 오래잖아. 민준이가 책임감 때문에 사는 거지. 너한테 마음이 남은 줄 알아? 내가 내 손주 가르치는 게 당연하지. 저는 휴대폰을 꽉 쥐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발 아이를 도구로 삼지 마세요. 제가 미우시면 저한테 푸세요. 제발 아이를 이용해서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그녀는 잠시 침묵하더니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 손에서 아이를 지키고 싶으면 내 태도부터 바꿔라. 그날 밤 저는 아들 방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잠든 준서의 통통한 볼을 보며 제 가슴은 칼로 베이는 듯 아팠습니다. 의지처가 되어야 할 할머니가 자신의 상처받은 자존심을 채우기 위해 손자를 빼앗으려 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남편이 들어와 멍하니 앉아있는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야? 저는 휴대폰을 건넸습니다. 문자를 다 읽은 그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어머니가 정말 이렇게까지 하셨어? 네, 유치원까지 찾아가셨대요. 그는 한숨을 쉬며 제 옆에 앉았습니다. 미안해, 내가 어머니께 말씀드릴게. 저는 씁쓸한 목소리로 그를 쳐다봤습니다. 지난번처럼 말하겠다고 약속만 하고 또 침묵하겠죠.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니, 이번에는 정말로 할 거야.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새로운 계획이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준서의 유치원 원장님을 찾아갔습니다. 아이의 출생증명서, 등본, 그리고 제가 지난달에 미리 준비해둔 어머니 단독 교육 결정권 확인서를 제출했습니다. 저는 유치원 측에 오직 아이의 친모하고만 직접 소통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모든 교육 결정, 수강료 납부 등은 외부인의 개입 없이 처리해달라고요. 원장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님, 저희는 법적 보호자의 권리를 절대적으로 존중합니다. 마음은 조금 놓였지만 폭풍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그날 저녁 남편이 시댁에서 무거운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가 당신이 계속 고집부리면 친모가 정서적으로 불안정해서 아이 양육에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손주 양육권 신청을 하겠다고 하셨어. 저는 웃음이 터졌습니다. 기뻐서가 아니라 너무나 고통스러워서였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법을 어겼어요. 누구에게 해를 끼쳤어요? 어머님은 이제 거짓말까지 꾸며서 날 고소하겠다는 거예요. 어머니는 관공서 사람들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안다고 하셨어. 저는 고개를 들어 남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민준 씨, 이 지경까지 왔는데 아직도 방관만 할 건가요? 그는 눈시울이 붉어진 채 침묵했습니다. 잠시 후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일
아버지께 모든 걸 말씀드릴 거야. 그리고 어머니가 계속 이러시면 나도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일을 할 거야. 내 아내, 당신 편에 설게. 그 약속이 지켜질지는 몰랐지만 적어도 처음으로 그가 진실을 마주하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의 서랍에 편지 한 통을 넣어두었습니다. 내가 진다 해도 나는 고개를 들겠지만 만약 어른들의 증오 때문에 내 아이가 상처받는다면 그건 죄악이에요. 나는 모든 걸 놓을 수 있어요. 이 결혼까지도. 하지만 내 아이는 절대 놓지 않아요. 저는 서명하고 편지를 닫은 뒤 조용히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바깥의 평화는 거짓이었지만 엄마의 품은 진짜였습니다. 저는 그 어느 때보다 강해져야 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가 그렇게까지 집요할 줄은 몰랐습니다. 결국 그녀는 동사무소에 친모의 정서 불안으로 인한 손주 양육권 개입 요청이라는 제목의 민원을 제출했습니다. 제 오랜 지인이었던 동사무소 복지 담당자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서연아, 오늘 내 시어머님이 준서 관련해서 민원 넣으셨더라. 일단 내가 서류 보류해뒀으니 와서 한번 얘기 좀 해보는 게 좋겠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질까봐 두려워서가 아니라 그녀가 정말로 그런 짓을 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남편은 그 소식을 듣고 눈시울을 붉힌 채 침묵했습니다. 그가 막으려 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가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알았지만 이번에는 물러서게 둘 수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동사무소로 향했습니다. 손에는 아이의 모든 법적 서류와 제가 직접 양육했다는 증거 자료들을 들고 있었습니다. 담당자는 안타까운 눈으로 저를 맞았습니다. 서연아, 내가 서류를 받아보고 정말 놀랐어. 이 정도까지 하실 줄은 몰랐네. 저는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도 몰랐어요, 언니. 적어도 손주는 아끼실 줄 알았는데. 그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원서에는 네가 아이를 친정에 못 가게 막고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게 만든다고 적혀 있더라. 그리고 가족 한 명의 확인서까지 첨부하셨어.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누구요?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준 씨 형, 현우 씨.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늘 거리를 두던 아주버님이 시어머니의 편에 서다니요. 담당자는 미안한 듯 말했습니다. 더 중요한 건 민원서에 아버지 김민준과의 합의하에 가족 대표로 양육권을 주장한다고 적혀 있다는 거야. 저는 망연자실했습니다. 민준 씨가 서명했다고요?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확인해봤는데 민준 씨 서명은 없어. 그냥 그렇게 적기만 한 거야. 이 민원은 허점이 많아서 네가 원하면 공개적으로 대질 심사를 요청할 수 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세요. 끝까지 갈 거예요. 그날 밤 저는 남편과 마주 앉았습니다. 제 눈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한 번만 물을게요. 어머님이 민원 넣는 거 동의했어요? 남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맹세코 아니야. 어머니가 뭐라고 하셔도 서명 안 했어. 근데 서명 없어도 할 수 있다고 하시더라. 저는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그럼 이제 당신은 어디에 설 건가요? 어머니 편? 아니면 나와 내 아들 편? 남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잠시 후 그는 처음으로 단호하게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당신 편이야. 저는 아무 말 없이 금고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아이의 예방접종 기록부터 육아일기까지 제가 정성껏 기록해온 모든 것이었습니다. 내일 동사무소에서 대질 심사를 할 거예요. 어머니가 내 아들을 빼앗게 두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당신이 필요해요. 내 뒤가 아니라 내 옆에 서주세요.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고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내일 저랑 서연이랑 동사무소에 같이 가주세요. 어머니가 너무 심하십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시아버님은 늘 조용했지만 항상 있어야 할 곳에 계셔 주셨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동사무소의 작은 회의실에서 대질 심사가 열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양구든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옆에는 아주버님과 동서가 있었고 저는 남편과 시아버님과 함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담당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박정숙님께서 신청하신 손주 김준서 군에 대한 양육 개입 요청에 대해 명확히 하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나는 할머니로서 손주를 돌볼 권리가 있어. 저 애가 손주를 친가에 오지도 못하게 맞고 애를 이상하게 키우고 있단 말이야. 저런 애는 엄마 자격이 없어. 담당자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님, 현행법상 법원의 결정이 없는 한 친모가 법적 양육권자입니다. 위임장 없이 유치원에 찾아가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굳어버렸습니다. 제가 일어나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만남을 막은 적이 없습니다. 다만 제 아이를 조종하려는 시도로부터 보호할 권리가 있습니다. 여기 제가 아이를 낳은 날부터 키워왔다는 모든 증거가 있습니다. 남편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제가 아내의 말을 증명합니다. 그리고 저는 제 어머니가 제 아이의 양육권을 뺐는데 동의한 적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시아버지가 책상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면 내가 직접 구청에 진정서를 넣을 거요. 내 손주, 내 아들 일이야. 내가 잘 알아. 핏줄이라는 이름으로 아이를 증오 속에 살게 하지 마시오. 회의실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담당자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서류 검토와 부모의 직접적인 확인을 거쳐 박정숙님의 양육 개입 요청은 기각됨을 선언합니다. 부모의 동의 없는 모든 개입 행위는 법률 위반입니다. 박 여사님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그녀는 가방을 움켜쥐고 일어나 으르렁거렸습니다. 너 잘났다. 하지만 언젠가 후회하게 될 거다. 저는 그저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저는 잘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엄마일 뿐입니다. 돌아오는 길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그가 진정으로 가족의 편에 선 남자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박 여사님은 상상도 못한 패배를 당했습니다. 법과 진실 앞에서요. 하지만 저는 그녀가 멈추지 않을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의 자존심은 결코 항복을 몰랐으니까요. 동사무소에서의 대질 심사 이후 저는 모든 것이 잠잠해질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저는 아들을 위해 제 자신을 위해 일어섰고 6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과 시아버지가 제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길고 고통스러운 전쟁에서 승리한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틀렸습니다. 스스로 이길 수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이용해 대신 싸우게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나선 사람이 큰동서, 지혜 형님일 줄은 몰랐습니다. 며칠 뒤 지혜 형님이 갑자기 제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목소리는 아무 일 없다는 듯 부드러웠습니다. 서연 씨, 시간 괜찮아? 잠깐 커피 한잔 할 수 있을까? 저는 조금 놀랐습니다. 지금까지 저와 지혜 형님의 관계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친하지는 않았지만 멀지도 않았죠. 그녀는 다른 사람 집안일에 끼어들지 않는 영리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박 여사님이 화를 내던 가족회의에서 유일하게 저를 위해 공정한 말을 해준 사람이 지혜 형님이었다는 것을 기억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때문에 경계를 늦출 수 없었습니다. 저는 동의했고 회사 근처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날 오후 지혜 형님은 먼저 와서 음료까지 주문해 두었습니다. 제가 들어서자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일어섰습니다. 요즘 많이 야위었네. 스트레스가 심했나 봐. 저는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형님. 그냥 일이 좀 많아서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찻잔을 내려놓고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서연 씨, 동사무소 일 솔직하게 얘기하고 싶어. 내가 어머니 확인서에 서명한 거 미안해. 저는 굳어버렸습니다. 정말 그녀가 서명했다니.
그녀는 시선을 피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널 미워해서가 아니라 어쩔 수 없었어. 저는 말없이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그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가 나를 부르셔서 맏며느리로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하셨어. 그러고는 우시면서 준서를 얻지 못하면 모든 걸 잃는 거라고 하시더라. 나도 중간에 끼어서 어쩔 수 없었어. 이해하지. 근데 너도 너무 강하게 나가니까 어머니가 더 화가 나신 거야. 화가 날수록 무모해지시고 저는 테이블 밑에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래서 형님은 중간에 선 사람인가요? 아니면 칼을 든 사람인가요? 그녀는 잠시 침묵하다가 제 손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근데 지금 어머니가 다른 일을 준비하고 계셔. 이제는 내가 막을 수가 없어. 너한테 경고해 주려고 온 거야.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일이요? 그녀는 주위를 둘러보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어머니가 아주버님이랑 상의해서 아버님 재산에 대한 법원 감독을 신청할 준비를 하고 계셔. 구체적으로는 아버님이 너한테 증여한 그 땅 말이야. 며느리는 가족의 동의 없이 시아버지 재산을 단독으로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실 거래.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녀는 계속했습니다. 아버님이 서류에 서명하실 때 정신이 온전치 않았다는 걸 증명할 서류를 준비하고 집안 어른인 큰할아버님을 증인으로 세울 계획이래. 내 명의로 된 등기를 무효화시키려는 거야.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그렇게까지 하신다고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가 이겼다고 생각하겠지만 아니야. 어머니한테는 끝난 게 없어. 이번에는 직접 공격하지 않으실 거야. 법으로 공격하실 거야. 도리로 안 되면 법리로 꺾겠다고 하셨어.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지혜 형님은 안타까운 눈으로 저를 보았습니다. 준비해야 해. 이제 박 여사님은 혼자가 아니야. 큰할아버님이랑 아주버님 모두 그분 편으로 넘어갔고 아버님은 이제 쇠약해지셔서 오래 버티시지 못할 거야. 저는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줘서 고마워요, 형님. 그녀는 일어나 제 어깨에 가볍게 손을 얹었습니다. 미안해. 하지만 나도 며느리잖아. 네가 스스로를 구하지 않으면 아무도 널 구해주지 않는다는 거 나도 알아.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와 금고를 열고 땅 등기 원본을 꺼내 보았습니다. 글씨는 선명했고 도장은 뚜렷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지혜 형님의 말이 맴돌았습니다. 아버님이 정신이 온전치 않았다고 할 거야. 저는 그들이 정말 그렇게 나온다면 길고 지치는 법적 싸움에 휘말리게 될 것을 알았습니다. 이 땅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인정과 자존심의 상징이었습니다. 비열한 수단으로 빼앗기게 둘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대학 시절 친구이자 현재 민사 분쟁 전문 변호사로 일하는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진아, 나 급하게 좀 만나야겠어. 다음 날 아침 저는 친구의 사무실에서 만났습니다. 시어머니가 양육권 민원을 낸 것부터 등기를 무효화하려 한다는 것까지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친구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행위 능력 문제를 걸고 넘어지려는 거네. 어려운 수법이지만 정신감정서나 아버님 병력 기록 같은 증거가 있다면 다툼의 여지가 있어. 하지만 우리 아버님은 아직 정정하셔. 대화도 잘하시고 문제없어. 친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행동하기 전에 네가 먼저 아버님을 모시고 공증을 다시 받아. 완전히 정신이 막다는 확인서를 추가로 받고 증인과 녹취록도 남겨둬. 조건 없는 증여 이사 확인서까지 만들면 더 확실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번 주 안에 가능할까? 근데 서둘러야 해. 그날 저녁 저는 시아버님을 찾아뵈었습니다. 아버님, 죄송해요. 하지만 어머님이 제 얼굴에 먹칠할 일을 꾸미고 계세요. 아버님께서 저한테 땅을 주실 때 정신이 온전치 않았다고 주장하려 하세요. 시아버님은 잠시 멈칫하시더니 천천히 한숨을 쉬셨습니다.
네, 어머니가 이제 늙어서 그만둘 줄 알았더니 젊은 애들보다 더 지독하구나. 그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내일 너랑 같이 가마. 어디든 가서 서명해야 한다면 내가 다 하겠다. 나는 아직 정신이 멀쩡하고 누가 올바르게 살고 있는지 똑똑히 안다. 저는 목이 메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아버님, 시어머니와 아주버님의 새로운 음모를 알게 된 후 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하루라도 늦어지면 모든 것을 잃을 위험이 있었습니다. 변호사 친구의 도움을 받아 저는 즉시 모든 증여 서류를 제공증하는 일정을 잡았습니다. 동시에 시아버님께서 직접 자신의 신원을 증명하는 음성 및 영상 기록, 그리고 땅을 증여한 것이 전적으로 개인의 의지이며 완전한 행위 능력을 갖춘 상태에서 이루어졌다는 명확한 확약서까지 추가했습니다. 목요일 아침, 저는 시아버님을 모시고 공증사무소로 갔습니다. 아버님은 단정한 옷차림으로 지팡이를 짚으셨지만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걸으셨습니다. 수십 년간 아내의 그늘 아래서 조용히 살아오신 한 남자가 이제 얽매였던 덩굴을 떨쳐내고 거목처럼 당당하게 나서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버님, 준비되셨어요? 제가 묻자 아버님은 눈을 빛내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나는 내가 떳떳하게 살기만 하면 된다. 나머지는 내가 책임지마. 공증과 녹화는 한 글자 한 글자 꼼꼼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심지어 의료 관계자까지 동석하여 아버님께서 완전히 정신이 맑고 날짜를 명확히 기억하신다는 확인까지 받았습니다. 저는 마침내 제 합법적인 권리를 지켜냈다는 생각에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순탄하게만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11시경 제가 아이를 재우고 있는데 병원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이서연 씨 되시죠? 여기는 병원 응급실입니다. 시아버님 김진수님께서 갑작스러운 심부전으로 심장내과에 입원하셨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아버님은요? 괜찮으세요? 위험한가요? 지금 혈압을 안정시키고 있지만 치료 동의서에 서명해 주실 보호자가 바로 오셔야 합니다. 저는 급히 남편에게 아이를 맡기고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가는 내내 몸이 떨리고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제 옆에서 떨림 없는 손으로 서명하시던 분이 이제는 삶과 죽음의 경계에 누워 계셨습니다. 병원 응급실, 의사는 저를 아버님께로 안내했습니다. 아버님은 눈을 감고 누워 계셨고 심박 측정기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저는 그 마른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님, 일어나세요. 제가 이기는 거 아직 못 보셨잖아요. 문이 열리고 시어머니가 머리가 헝클어진 채로 들어왔습니다. 아주버님이 뒤따랐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그녀는 으르렁거렸습니다. 또 네가 먼저 와 있구나. 우리 아버님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저는 눈물도 닦지 못한 채 돌아섰습니다. 오늘 아침에 아버님 모시고 공증사무소에 다녀왔어요. 하루 종일 괜찮으셨어요. 제가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아버님 지병 때문이라고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녀는 제 손을 뿌리치려 달려들었습니다. 네가 아버님을 압박한 거야. 네가 화나게 해서 쓰러지신 거라고. 저는 그녀의 분노를 피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아주버님이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그만하세요. 아직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녀는 아들에게 돌아섰습니다. 너도 저것 편드는 거냐. 적의 온 가족을 속이고 땅을 가로채더니 이제 아버님까지 해치잖아. 저는 주먹을 꽉 쥐고 목맨 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께 양심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제발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저는 아버님이 아프시길 바란 적 없어요. 오히려 어머님께 억울한 누명을 쓸까봐 아버님을 모시고 간 거예요. 제가 한 모든 건 제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였어요. 그녀의 눈은 붉었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너는 항상 자식, 남편, 가족을 위한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내 자신뿐이지. 땅 명예 갖고 싶고 이 집 주인 되고 싶어서 그런 거 아냐? 이제 아버님이 쓰러지시니 속이 시원하냐? 저는 울부짖었습니다. 제가 이 집 주인이 되고 싶었다면 진작에 이 집을 떠났을 거예요. 어머님, 저는 단지 떳떳하게 살고 싶었을 뿐인데 어머님은 그걸 죄악으로 여기셨잖아요. 심박 측정기 소리가 울리고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환자분은 고비를 넘겼지만 절대 안정이 필요합니다. 심리적 충격을 주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저는 병실로 달려가 아버님의 손을 다시 잡았습니다. 아버님, 죄송해요. 만약 이 일 때문에 아버님 마음이 힘드셨다면 죄송해요. 하지만 저는 부끄러운 짓은 한 적 없어요. 아버님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눈을 살짝 뜨신 아버님은 저를 보며 힘없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잘못한 거 없다. 내가 다 안다. 저는 오열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문 밖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저는 그녀의 눈에서 진짜 공포를 보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버님은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저는 회사에 휴가를 내고 아버님 곁을 지켰습니다. 남편이 아이를 데리고 할아버지를 뵈러 왔습니다. 병실 안은 조용했지만 감정이 가득했습니다. 박 여사님은 여전히 차가운 표정을 유지했지만 저는 그녀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쓰러지신 시아버지는 모든 진실을 증명할 살아있는 증인이었고 그녀는 그가 다음에 무슨 말을 할지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위기를 넘기신 후 시아버님은 기력이 눈에 띄게 쇠하셨지만 정신은 또렷하셨습니다. 저는 죽을 끓이고 약을 챙겨드리며 온종일 곁을 지켰습니다. 아버님은 말이 없으셨지만 따뜻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시어머니 박 여사님도 매일 아침 들렀지만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버님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고 제게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버님을 모시고 재산을 재공증한 이후로 그녀는 저를 눈엣 가시처럼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소리칠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운 사람은 그녀의 남편이자 이 집에서 유일하게 제 편을 들어주었으며 이제는 가장 큰 진실을 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날 오후 병실에는 저와 아버님 단둘이 있었습니다. 아버님은 가까이 오라고 손짓하셨습니다. 제가 다가가자 아버님은 긴 한숨을 쉬고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서연아, 이제는 네게 말해줘야 할 것이 있다. 네가 전혀 몰랐던 이야기다. 저는 멍해졌습니다. 아버님은 기묘하게 빛나는 눈으로 저를 보셨습니다. 너는 왜 내가 며느리 셋 중에 너를 선택해서 그 땅을 줬는지 궁금한 적 없었느냐?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아버님께서 제가 바르게 사는 모습을 좋게 봐주셨다고 생각했어요. 아버님은 희미하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다. 하지만 그건 일부일 뿐이다. 진짜 이유는 내가 내 어머니, 내 친정어머니께 30년 전에 큰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네, 제 어머니요. 아버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그때 나는 건설 기술자였다. 지방 출장 중에 산사태로 길이 막혔지. 그때는 연락도 잘 안 되던 시절이라 모두가 공포에 떨고 있었다. 그때 내 어머니가 근처 보건소의 간호사였는데 사흘 동안 우리 팀 20명의 밥과 약을 챙겨주셨다.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엄마는 제게 그런 얘기를 한 번도 하신 적 없어요. 네, 어머니는 그럴 뿐이 아니지. 보답을 바라고 한 일이 아니었으니까. 나는 그때 고열로 정신을 잃었는데 내 어머니가 자기 외투를 벗어 덮어주고 약을 구하러 10km나 되는 길을 달려가셨다. 저는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 후 길이 뚫리고 우리는 철수했지. 네, 어머니 주소를 미처 묻지 못하고 이름만 기억하고 있었다. 다시는 못 만날 줄 알았는데 몇 년 후 민준이가 너를 데리고 인사 왔을 때
내 집 제사상에 놓인 내 어머니 사진을 보고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옛 은인이 아들의 장모님이 될 줄이야. 저는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아버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개인적인 은혜 때문에 너를 편애한다고 생각할까봐. 하지만 그때부터 너를 지켜봤는데 보면 볼수록 네가 내 어머니를 참 많이 닮았더구나. 조용하지만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해내는 모습이 네가 너무 많은 고통을 참는 것을 보면서 내 은인의 딸이 우리 집에서 불행하게 사는 것을 더는 지켜볼 수 없었다. 저는 오열했습니다. 아버님, 저는 그저 제 도리를 다했을 뿐인데 엄마가 그런 일을. 아버님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아무 말 안 해도 된다. 내가 이 얘기를 하는 건 내게 빚을 지우려는 게 아니라 내가 감정만으로 이런 결정을 내린 게 아니라는 걸 알려주고 싶어서다. 너는 그럴 자격이 있어서 한 것이다. 바로 그때 문이 열리고 시어머니가 문지방에 굳어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온 시댁 식구들이 병문안을 왔습니다. 아무도 몰랐을 겁니다. 그 병실 문 뒤에서 모든 계산을 물거품으로 만들 진실이 막 드러났다는 것을요. 제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아버님과 시어머님은 단둘이 남았습니다. 무슨 대화가 오갔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돌아왔을 때 시어머니는 멍한 눈으로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욕도 불평도 없이 그저 침묵했습니다. 남편이 다가가 묻자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일어나 제 앞에 서더니 온 가족이 지켜보는 앞에서 천천히 무겁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바람처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온 가족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고통 때문이 아니라 마침내 진실이 사람을 고개 숙이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시어머니가 온 가족 앞에서 제게 고개를 숙여 사과한 날 이후 집안 분위기는 눈에 띄게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비난하거나 빈정대지 않았습니다. 말이 줄었고 저를 복잡한 눈빛으로 바라보곤 했습니다. 시아버님은 점차 회복하셨고 우리는 매일 대화를 나눴습니다. 온 가족이 평화를 되찾은 듯 했지만 인생은 동화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가정불화라는 전쟁에서 막 승리한 저는 가장 큰 전쟁이 제가 가장 믿었던 사람, 바로 제 남편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꿈에도 몰랐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늦게까지 회사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잠자리에 들렸는데 남편이 책상 위에 휴대폰을 두고 간 것을 발견했습니다. 낯선 단체 채팅방에 알림이 떠 있었습니다. 원래 남편의 휴대폰을 훔쳐보는 습관은 없었지만 그날따라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잠금 화면이 없었고 저는 그것을 보고야 말았습니다. 5학번 기계과 동기방이라는 채팅방에 이틀 전 올라온 사진 한 장. 술자리 사진이었는데 중앙에는 제 남편 민준 씨가 낯선 여자와 건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몸에 붙는 원피스를 입고 남편의 어깨에 팔을 두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은 매우 가까웠고 우연히 만난 사이에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사진 아래에 달린 댓글을 보고 온몸이 굳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실습 때부터 붙어 다니더니 지금도 신혼부부 같네. 부럽다. 부러워. 신혼부부. 저는 채팅 기록을 전부 훑어보았습니다. 수진이라는 이름이 계속해서 나타났습니다. 수진이는 여전히 몸매 좋네. 민준아, 요즘도 수진이랑 여행 가냐? 저번에 호텔 예약하는데 와이프한테 전화 와서 깨졌다고 들었는데 저는 제 눈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남편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일어나요. 물어볼 게 있어요. 남편은 졸린 눈으로 말했습니다. 왜 그래, 여보, 이 시간에. 저는 휴대폰을 침대 위로 던졌습니다. 목소리가 메었습니다. 수진이 누구예요? 그는 휴대폰을 보고는 화들짝 놀랐습니다. 당신 휴대폰 처음 봤어요. 그리고 지난 6년간 내가 얼마나 바보였는지 알기에 충분했어요.
그는 벌떡 일어나 더듬거렸습니다. 여보, 맹세코 아무 사이 아니야. 그냥 옛날 친구야. 친구들이 장난으로 엮은 거야. 옛날 친구요? 그럼 호텔 예약은 뭐고 신혼부부는 뭐예요? 내가 바보인 줄 알아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옆방에서 아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달려가 아이를 안고 비 오듯 울었습니다.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저와 아이를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옛날이야. 당신이 준서 낳고 힘들었을 때 어머니는 당신만 탓하고 나는 너무 힘들어서 도망칠 곳이 필요했어.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내가 산후출혈로 병상에 누워있을 때 당신은 그 여자랑 도망쳤다고요?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밤에 병원에 돌아왔잖아. 잊었어? 왔었죠. 제가 소리쳤습니다. 5분 있다가 다음날 하루 종일 사라졌잖아요. 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이를 눕히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당신 과거가 어땠든 상관없어요. 나는 이 집안에서 온갖 수모를 겪으면서도 이 작은 가정을 지키려고 시어머니와 온 가족에게 맞섰어요. 그런데 나를 배신한 게 바로 당신이었다니. 그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내가 잘못했지만 당신을 버릴 생각은 한 번도 없었어. 나는 그냥 약했을 뿐이야.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아니요, 당신은 약한 게 아니라 비겁한 거예요. 저는 여행 가방을 꺼내 아이 옷을 챙겼습니다. 남편이 달려왔습니다. 어디 가려는 거야? 친정에 갈 거예요. 당신이 잘 생각할 시간을 주려고요. 당신의 가족이 누군지, 채팅방에 신혼부부인지, 아니면 우리인지. 그는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품에 안긴 아이는 잠들어 있었고 제 심장은 6년간의 맹목적인 믿음에서 막 깨어났습니다. 저는 6년간 공들여온 집을 떠났습니다. 울지도 소리치지도 않았습니다. 거대한 침묵 속에서 제 심장은 더 이상 상처 때문에 뛰지 않았습니다. 깨달음 때문이었습니다. 친정집에 도착해 저는 밤새 아이를 끌어안고 누워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저 제 어깨를 토닥여 주셨습니다. 긴 잠을 자고 일어난 아침, 저는 제 자신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서연아, 이제는 너를 위해 살 시간이야. 분노나 증오 때문이 아니라 행복은 다른 누구의 손이 아닌 내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야. 사흘 뒤 남편이 찾아왔습니다. 잠을 못 자 퀭한 눈이었습니다. 저는 그를 집 안으로 들이지 않았습니다. 한 번만 해명할 기회를 줘. 저는 침묵했습니다. 수진이랑 연락 끊었어. 모든 채팅방도 나갔고 아버지께도 다 말씀드렸어. 아버지는 나를 혼내지 않으시고 단지 너를 잃으면 내 스스로 내 발등을 찍는 거라고 하셨어. 저는 그를 쳐다봤습니다. 민준 씨, 시어머니를 견디고 당신의 침묵을 견디고 심지어 배신까지 견디면서도 곁에 남아있던 아내가 왜 그랬을 거라고 생각해요. 나를 사랑해서. 그는 목맨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당신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사랑은 용서할 수 있지만 한 번 깨진 믿음은 다시 쌓을 수 없어요. 남편은 눈시울이 붉어진 채 서 있었습니다. 그가 서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이혼 서류야. 내가 미리 서명했어. 네가 떠나기로 결심했다면 잡지 않을게. 하지만 이것만은 알아줘. 내가 잘못했지만 단 한 번도 당신을 가볍게 여긴 적은 없어. 단지 당신처럼 강한 여자를 지켜낼 용기가 없었을 뿐이야. 저는 서류를 받아 가방에 넣었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당신 때문이 아니라 내 아이를 위해서. 일주일 후 저는 법원에 이혼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시아버님이 주신 땅과 아이의 양육권만 지키고 조용히 헤어지는 길을 택했습니다. 법원에 가는 날 뜻밖의 시어머니가 나타났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에 더 이상 금붙이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더니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연아,
내가 정말 잘못했다. 처음부터 잘못했어. 하지만 딱 한 가지만 부탁하자. 말씀하세요. 어머님,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저를 보았습니다. 내가 우리 손주 가끔 볼 수 있게 해다오. 개입하려는 게 아니라 그냥 눈 감을 때 덜 미안하고 싶어서 그런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님께서 약속을 지키신다면 막지 않겠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때 그토록 당당했던 여인의 눈에서 저는 깊은 고독을 보았습니다. 2달 후 저는 새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작은 재무 상담소를 열어 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바쁘지만 평화로웠습니다. 더 이상 누구도 저를 통제하거나 고개 숙이게 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은 밝고 예의 바르게 자랐고 한 달에 2번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저는 과거를 끊어낸 것이 아니라 단지 다르게 사는 법을 선택했을 뿐입니다. 한 번은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준서는 커서 뭐가 되고 싶어? 아들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엄마처럼 멋진 사람이 돼서 아무도 엄마를 지켜줄 필요가 없게 할 거예요. 저는 아이를 끌어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번에는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3년 후 저는 아들 학교 운동장에서 우연히 남편과 마주쳤습니다. 그는 아이스크림을 사주러 온 길이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부부가 아니었지만 폭풍우를 함께 지나온 어른으로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잘 지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주 잘 지내요. 당신은요? 그는 멀리서 뛰어노는 아들을 보다가 저를 보았습니다. 나도 괜찮아. 단지 가끔 후회돼. 내 집 한가운데서 그토록 강하게 서 있던 아내를 내 손으로 놓쳐버린 게 저는 아무 말 없이 미소 지었습니다. 저는 결혼해서 이길 필요가 없었습니다. 제 자신에게만 이기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들을 지키고 제 자신을 지키기 위해 일어섰을 때 저는 진짜 행복이 한 남자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자존감을 지키고 사랑할 줄 아는 아이를 키우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가족의 삶이 항상 우리가 바라는 대로 평온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얼마나 오래 참았느냐가 아니라 자신을 지키기 위해 일어설 용기가 있느냐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배웁니다. 여자로서 독립적으로 사는 법을 배우고 아내로서 자존감을 지키며 사랑하고 엄마로서 눈물이 아닌 행동으로 아이를 가르쳐야 한다는 것을요. 만약 무시당한 적이 있다면 묵묵히 자신의 삶을 잘 살아나가십시오. 그것이 당신을 얕보았던 사람들에게 가장 강력한 한방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황혼의 속삭임 채널을 구독해 주셔서 감동과 교훈이 담긴 영상들을 놓치지 마세요. 좋아요와 공유, 그리고 댓글도 잊지 마세요. 만약 여러분이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이었다면 어떻게 하셨을 건가요? 함께 용기와 올바른 삶의 가치를 더 많은 사람에게 전파해 나갑시다.